헌재는 자신에게 예의를 보이는 조조를 보자 충신이라 생각하며 안도하게 되죠. 때마침 이각과 곽사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으나 이들은 약탈만 일삼던 도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훈은 이각에게 항복하라 조언했지만 이각은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후 가훈은 어디론가 사라졌죠. 이각은 조조와 결전을 벌입니다. 동생 이섬과 이별을 출진시켜 보았지만 허저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결국 헌재를 포기하죠. 헌재는 이각의 손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조조 또한 헌재를 등에 업고 위세가 등등해졌죠. 하지만 조조가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양봉과 한섬. 그들은 장안에서부터 지금까지 데려오면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 그들의 공적은 모두 잊힌 것이 불만이었죠. 결국 양봉과 한섬은 병사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헌재를 모시는 사람 중 아주 매력덩어리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자의 이름은 동소. 조조는 동소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게 되죠. 동소는 조조에게 낙양은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 헌재를 데리고 허도로 천도하시죠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총 3가지로 첫 번째, 웬만한 제후들의 접경지와 거리가 조금 있어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적다. 두 번째, 최근 예주목의 공주가 죽어 지금 시점에는 사실상 빈 땅이다. 세 번째, 대곡창지대가 있어 식량 확보에 유리하다. 천문학자가 마침 하늘을 보아하니 새로운 천자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자 조조는 헌재를 찾아가 허도로 옮기자 요청합니다. 이때 헌재는 조조도 동탁과 같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지 진정한 충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신하들은 조조가 무서워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였고 결국 허도로 옮기는 것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헌재와 조조는 허도로 향하는데 그때 양봉과 한섬이 이끄는 군사들이 조조를 공격합니다. 그들도 헌재를 빼앗기 위해 빈틈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양봉의 부하 서왕은 용맹하게 조조군과 싸웠습니다. 특히 조조군에서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허도와 붙는데 둘의 실력이 대등하여 50합을 겨루고도 승부가 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본 조조는 서왕이 아깝다고 생각해 허저를 퇴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왕을 회유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가 있냐 물었는데 만총이라는 인물이 나서죠. 만총은 매우 뛰어난 인물로 훗날 조조의 세력 안에서 중신이 되는 자입니다. 조조가 연주를 평정했을 때부터 조조 밑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는 서왕과 원래 아는 사이로 몰래 서왕을 만나 양봉을 죽이고 조조에게 투항하라고 설득합니다. 서왕은 양봉이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나 이미 한 번 섬긴 주군을 죽일 수는 없다며 양봉을 죽이지 않고 그냥 투항하기로 하죠. 그 후 서왕은 양봉에게도 조조군에게 투항하라 권하지만 양봉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조조는 서왕이라는 훌륭한 장수를 얻었다는 것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게다가 양봉은 서왕이 없자 조조군에게 허무하게 밀렸고 결국 양봉과 한섬은 남양의 원술 밑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조조는 성공적으로 허도를 수도로 만들었고 이때부터 천자를 시켜 자신의 입맛대로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따랐던 모사와 장수들에게 벼슬을 주었고 주변 세력에게도 벼슬을 주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죠. 한편 조조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서주의 유비와 소패의 여포가 함께 붙어 있으니 그들이 언젠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던 것이죠. 허저는 병사를 주면 자신이 여포를 무찌르겠다 선포하지만 순흑은 지금 맞서 싸우는 것은 하책이라고 일러줍니다. 순흑은 유비와 여포 둘 다 영웅이니 이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죠. 2호 경식지게, 두 호랑이 사이를 이간질하여 서로 싸워 잡아먹게 하는 계략으로 유비와 여포 둘이 싸우게 만들 생각입니다. 임시직으로 서주를 지배하고 있는 유비에게 정식으로 칙서를 내려 서주 목으로 임명하고 황제의 명령으로 은밀하게 여포를 죽이라 명하죠. 물론 황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조의 명령입니다. 이 계략은 유비가 조조의 말대로 여포를 죽이면 좋고 죽이지 못해도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계략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자 장비는 신나서 여포를 죽이고 싶었으나 유비는 그것을 말립니다. 여포는 유비를 믿고 이곳에 있는데 유비가 여포를 죽인다면 세상의 유비는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찍힐 것이니 여포를 죽일 수 없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포는 유비가 자신을 죽일까봐 걱정하며 불안했습니다. 이때 순흑은 조조에게 두 번째 계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유비에게는 원수를 공격하라 명령한 것이죠. 유비는 황제가 명령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니 결국 이번에도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출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주 수비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데 장비가 수비한다고 자처하죠. 장비는 술과 사람을 좋아하니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제가 이번에도 술을 마시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고 유비는 몇 가지 규칙을 주고 떠납니다. 그 규칙이란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 것.
세 번째, 때리지 말 것. 유비는 장비에게 신신당부하고 출진하죠. 원술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장인 기령에게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반격하라 명령합니다. 기령은 부장인 순정을 내세워 관우와 싸웠으나 관우는 이번에도 단칼에 순정을 썰어버렸습니다. 비록 숫자는 원술군이 많았으나 기세는 유비가 더 앞섰죠. 한편 서주에 남은 장비는 철저하게 FM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율로 병사들은 지쳐갔고 장비는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상으로 술상을 내주죠. 처음에는 병사들에게 술을 주었으나 주변에서 술을 한 잔씩 권하자 결국 장비는 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시게 됩니다. 어느덧 소소한 술상은 술판으로 커져버렸고 결국 장비와 병사들은 술에 취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자 유비의 부하 조표는 장비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조표라는 인물은 원래 오래전부터 도겸 밑에서 있던 인물로 도겸이 죽고 유비가 서주를 지배하자 자연스럽게 유비의 부하로 있던 인물이죠. 게다가 조표의 딸이 여포의 둘째 부인으로 여포의 장인인데 장비는 그 사실을 알고 더 분노합니다. 장비는 조표를 보자 죽이고 싶었던 여포가 생각났고 조표를 후드려 패기 시작하죠. 장비에게 죽을 정도로 얻어맞은 조표. 이에 조표는 앙심을 품고 장비가 술에 골아 떨어진 틈에 여포를 불러들이죠. 여포가 군대를 이끌고 서주성에 도착했고 조표가 성문을 열어주면서 쉽게 함락되어 버립니다. 장비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타고 달려나갔고 조표가 장비를 죽이기 위해 부하들과 함께 쫓아가는데 그 정도에 당할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장비가 술에 취하긴 했으나 쉽게 조표를 죽이고 탈출하죠. 장비는 일단 한참 전쟁 중인 유비에게로 갑니다. 서주성을 빼앗겼다고 고백하고 자결할 생각이었죠. 유비는 성을 빼앗긴 건 아쉽긴 하지만 원래 자신의 성이 아니었다며 장비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본거지가 없으니 퇴각하기로 하죠. 한편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원술은 여포와 은밀한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유비군을 쫓아내주면 많은 양의 군량을 약속한 것이죠. 여포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고순을 시켜 출진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유비는 퇴각한 후였죠. 결과적으로 여포군이 출진하자 유비가 퇴각한 것이니 여포는 군량을 달라고 했지만 원술은 유비의 목을 가져와야 준다고 약속을 바꿉니다. 한편 유비가 의탁하러 간 곳은 여포의 서주성. 유비가 서주성으로 돌아오자 여포는 장비가 부하들과 술을 먹으며 방비를 잘 못하고 있어 내가 대신해주러 온 것이지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서주성을 주겠다고 하지만 유비는 눈치껏 소패성만 달라고 합니다. 만약 이때 다시 서주성을 받겠다고 하면 여포 손에 당장 목이 날아갔을 예정이었지만 유비는 소패성만 받고 떠나죠. 그리하여 유비는 소패성, 서주성은 여포가 차지하죠.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놓인 유비 일행. 그런데 여주 지역과 서주 지역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동안 강동의 손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송견이 죽었을 때 당시 손책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고가라는 지역에 살게 하고 자신은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송견의 옛 부하들과 함께 일단 원술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 그의 밑에서 활약하며 원술의 영토를 넓혀주고 있었죠. 그가 뛰어난 모습을 보이자 원술은 손책을 보며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생겼습니다. 21살이 된 손책, 그의 부하 주치가 슬슬 독립하자 조언합니다. 주치는 손책의 아버지 손견 시절부터 따르던 사람으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말한 것이죠. 그때 원술의 부하 여범이 이들에게 자신도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난 장수이자 문관으로 손책의 좋은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손책을 따르고 있던 것이죠. 이들은 손책이 지금까지 고이 가지고 있던 옥새를 원술에게 담보로 주고 장수와 병사들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당시 양주자사 유효가 단양에서 손책의 숙부인 오경과 손분을 쫓아냈는데 손책은 숙부인 이들을 지키고자 병사를 달라고 한 것이죠. 원술은 옥새를 보자 너무 갖고 싶어 병사 3,000명과 장수들을 내어주고 장수들도 몇 명 함께하게 합니다. 이때 따라온 장수는 정보, 한당, 황계 등 예전에 송견을 따랐던 장수들이죠. 그리고 손책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주유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주유는 외모, 성격, 무예, 전술, 통찰력 등 출중한 능력자로 손책 밑에서 전략가로 활약하게 되죠. 주유는 일단 뛰어난 사람들을 더 모으자고 합니다. 장소, 장괭. 그들은 강동이장이라 불리는 뛰어난 사람으로 손책이 이들을 찾아가자 흔쾌히 따르기로 하죠. 손책은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단양의 유효는 손책군이 온다는 소식에 군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때 유효 밑에 있던 태사자가 자신에게 군사를 주면 손책군을 격파하겠다고 자원했지만 유효는 젊은 신참 장수를 믿지 않고 장영에게 군사를 줍니다. 장영은 호기롭게 손책군과 싸웠으나 대패했죠.
게다가 유효의 진영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유효는 일단 퇴각하죠. 화재를 일으킨 것은 장흠과 주태. 그들은 수적 출신으로 손책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 유효군에 잠입해 화재를 일으키고 공을 인정받아 손책 밑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좋은 기세로 진출한 손책은 인근에 광무제 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손책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하필 인근에 유효군이 있었습니다. 유효는 손책이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함정이라고 생각해 공격하지 않자 이번에도 태사자가 병사를 주면 자신이 손책을 잡아오겠다고 주장하죠. 그리하여 태사자는 겨우 몇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손책을 잡으러 가고 이때 그 유명한 손책과 태사자의 일기토가 벌어지죠. 실제 정사에 있는 몇 안 되는 일기토로 둘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100합이 넘게 싸웠고 나중에는 창, 칼이 부러지자 주먹 다툼까지 하게 되죠. 한참 진흙탕 싸움을 하던 중 양쪽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무승부로 마무리합니다. 손책은 호적수를 만나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꼭 생포하고 싶어 하죠. 이후 유효군과 손책군은 계속해서 싸웠고 결국 손책군이 승리합니다. 이때 유효는 모든 걸 버리고 형주의 유표에게 도망가죠. 한편 유효의 잔당들 중 항복하지 않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미, 번능, 장영, 차경 등이었죠. 그들이 수비했지만 손책군은 계속해서 대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쏜 화살이 손책의 허벅지에 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곧 손책이 죽었다는 소문이 납니다. 장례를 하고 있는데 그때를 노리고 나타난 유효의 잔당들. 손책이 죽었다는 것은 거짓이었으며 이들을 낚으려는 계책이었죠. 손책은 그들을 토벌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태사자. 태사자는 끝까지 싸웠으나 결국 생포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손책은 그를 받아주고 부하로 만들죠. 태사자는 패잔병들 중 아까운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면 그들을 설득해 군사를 만들어 오겠다 약속하고 손책은 그를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주변 신하들은 태사자가 배신할 거라고 했지만 손책은 그를 믿었죠. 사흘 뒤 태사자는 군사 4,000명을 진짜로 모아 손책에게 바쳤고 병사가 많아진 손책은 강동 지역을 평정하고 소패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손책의 다음 목표는 동호의 덕왕 엄백호. 거창한 칭호를 자칭하고 있는 엄백호는 손책군이 다가오자 겁먹고 자신의 동생 엄여를 사신으로 보냅니다. 엄백호는 화친을 맺자고 손을 내밀었으나 손책은 사신 엄여를 죽여버리고 그의 머리를 보내주었죠. 엄백호는 자신의 동생이 죽었으나 분노보다는 겁이 났습니다. 결국 동호를 버리고 왕랑이 태수로 지내고 있는 회계로 도망가죠. 왕랑은 예전부터 엄백호와 친분이 있던 사이로 그를 받아주고 함께 손책에게 대항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왕랑의 부하 우번은 뛰어난 지략가로 손책을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하라 조언했는데 왕랑은 그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추방해버렸죠. 손책 대 왕랑. 왕랑은 생각보다 선전하며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손책은 회계성 말고 인근에 있던 사독이란 곳을 습격하죠. 그곳에 왕랑의 군자금이 모두 들어있어 결국 빈털터리가 된 왕랑은 장강으로 도망가고 표류하여 동야까지 밀려갔습니다. 이후 빈곤한 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나중에 명성에 올라가 조조 밑으로 들어가죠. 한편 손책의 부모와 그의 동생들을 지키고 있던 주태. 어느 날 산적이 쳐들어왔고 주태는 거의 맨손으로 싸우며 손책의 가족들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상처를 입고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 손책은 그가 걱정되어 유명한 의사를 찾게 되었고 우번의 친구가 명이라는 말을 듣고 우번과 그의 친구를 초청하죠. 그 의사가 전설의 화타. 그는 주태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손책은 고마워하고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라 권했지만 화타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번은 이때 손책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손책은 강남, 강동 81군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손책은 원술에게 빌렸던 군사를 10배로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맡겨놨던 옥새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술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원술은 오히려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며 손책을 공격하고 싶었으나 바로 위에 있는 유비와 여포가 거슬렸죠. 그리하여 유비와 여포 둘 다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거 대상은 유비. 여포에게 전에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았던 군량을 보내주고 유비를 같이 공격하자며 동맹을 맺죠. 그리고 원술은 기령에게 군사를 보내 유비를 공격하게 합니다. 한편 여포는 그 군량을 냉큼 받아먹었으나 유비를 공격하지 않기로 합니다. 진궁은 유비가 없어지고 난 후 원술은 여포를 공격할 것이니 유비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조언하죠. 그리하여 여포 주제에 꾀를 내게 됩니다. 유비와 원술의 부하 기령 둘 다를 자신의 진영에 불러들였습니다. 유비와 기령은 앞에 적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여포가 싸우면 둘 다 죽이겠다고 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여포는 자신은 원래 평화주의자며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 불렀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비와 기령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불편한 연애가 계속되고 둘이 화해하지 않자 여포는 이 전쟁을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게 어떠하냐고 말합니다. 여포는 150보밖에 방천화극을 세워놓고 자신이 그것을 맞춘다면 그건 하늘의 뜻이니 따르라고 하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여포가 직접 응징한다며 반협박합니다. 하지만 유비와 기령 둘 다 이 먼 거리에서 방천화극을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니 기령은 못 마치면 바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유비 또한 마치지 못한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